이런 기억나요? 기억나? 조금 다시 얘기해줘야겠네. 응. 자, 우리가 이거는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렸었잖아요. 요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가 뭐라고 했었지? 요거 자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자음들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외웠던 뭐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요 자체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자음이었고, 그 중에서도 만약에 다른 자음이 왔을 경우에 요 세 자음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이 바뀐 이 세 자음을 우리가 대표음이라고 했었어요. 대표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게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건가요? 맞죠? 그럼 얘는요, 음의 변동 양상이 뭐였어요? 1번 교체, 2번 탈락. 교체? 탈락이 다 없어? 다 교체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근데 그 전에 얘가 교체인 근거를 얘기해줘야지, 그쵸? 그 근거가 뭐냐? 자, 여기 있는 요 쌍기역, 요 친구가 뭐기 때문에? 아니, 자음이지. 그건 뭐겠냐? 뭐겠어? 교체인 이유. 자, 일단 교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음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기억나?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그럼 음가가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였잖아. 여러분들 항상 헷갈린단 말이야. 왜? 이런 식으로 자음군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음군은 음가가 몇 개? 얘는 2개예요. 얘는 2개야. 자, 좀 약간 억지를 좀 써볼게요. 자, 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할까? 얘도 똑같이 얘기했죠? 그죠? 그냥 억지 쓴 거야, 지금 그냥. 억지 쓴 거야. 아직 뭐 아무것도 안 썼어.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뭐야? 얘는 탈락이 되는 거야. 알겠죠? 왜냐? 얘는 음가가 2개인 자음군이기 때문에. 그러나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억이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탈락이라고 간주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단골로 나와 문제.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음화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된다 했었죠? 비음화의 정의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비음이,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랑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성질인 비음으로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되냐면 동화라고 됐어요. 동화. 동화라는 거는 어느 한 서로 다른 성질이 만나서 하나의 성질로 바뀌는 거. 그걸 우리가 동화라고 얘기했었어요. 안 덥니? 너무 더운데. 여름에 겨터파크 개장하면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겨터파크 개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비음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상이 이렇다고 했어요. 그쵸? 얘네가 비음이 아닌 친구들이 비음을 만나게 되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발음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경우도 있다고 했었어요? 리을에서 니은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사례를 몇 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다시 그냥 짚고 넘어간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괜찮으시죠? 이쪽 부분은. 그쵸?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었어? 리을이 니은으로 가는 경우. 그 전에 그럼 우리가 유음화에 대한 조건만 생각하면 되게 편하다고 했었어요. 유음화 같은 경우는 조건이 어땠어요? 딱 이거밖에 없어. 자,
부분이 비음하고요. 얘가 유음화라고 했을 때 우리 유음화에 대한 조건은 반드시 뭐만 있었냐? 니은과 리을이 만날 때에만 그때에만 유음화가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요? 이대? 응. 자, 그냥 딱 몇 개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각각 뭘 만났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끼리 만났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끼리 만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각각 신라, 칼날, 권력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 이 순서상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편합니다. 그러면 다시 리을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같은 경우는 그건 뭐라는 거야? 요런 순서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을이라는 친구랑 다른 어떤 것들 요런 친구들이랑 만날 때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 응.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었죠. 독립, 그죠? 독립, 그 다음에 심리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랬을 때는 그럼 어떻게 바꿔준다 했죠? 리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니은으로 들어가니까 니은으로 발음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우리가 어쨌든 얘도 비음하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내려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음된다고 했죠. 그죠? 자, 이거 그래도 정의는 한번 해줘야 되니까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정의를 해주자면요. 이런 거는요. 우리가 두 가지의 자음이 동시에 바뀐다고 해서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상호동화. 그 외에도 또 동화의 종류들이 있는데 자, 영향을 주는 방향에 따라서 동화가 달라집니다. 자, 요런 식 같은 경우 얘는 리을이 얘한테 요런 식으로 영향을 줬죠. 그쵸? 요 방향으로.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방향을 줬죠. 그래서 요런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 이거 기억나 혹시? 이런 동화를 우리가 순행동화라고 했었고 요런 포인트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다? 역행동화라고 했었어요. 괜찮아? 그리고 요거처럼 둘 다 바뀌는 경우는 뭐라고? 상호동화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었어? 자, 요런 경우엔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 만약에 리을이랑 요쪽이랑 충돌하게 되면 얘는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없어요. 그죠? 전혀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갖고 하면 돼요. 네. 요런 거는 얘가 굳이 이미 비음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되니?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게 있다고 해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죠. 뭘로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얘는 바꿀 필요가 없고 얘만 올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방향을 설정을 했을 때 요 부분 잠깐만. 이거 왜 반대 색깔을 다르게 했네요? 자, 요 방향이 비음한데 잘못 알아도 잘 알아들으시죠? 그쵸? 괜찮으시죠? 아무튼 요 부분이 요쪽 방향이면 비음아. 요쪽 방향 요 니은과 리을만 있을 때는 유음아.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 뭐 색깔 거슬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요런 게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된소리 대기예요. 된소리 대기. 네, 교체할 거 많아요.
할 거 많습니다. 뭐 국음화도 있고 뭐 연음 현상도 있고 뭐 존나 많아요. 네. 자, 된소리대기 같은 경우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경음화라고 합니다. 경음화라고 해요. 자, 된소리대기는 건 뭘까? 페이지를 얘기해줘야 돼? 112페이지 보세요. 저는 뭐 굳이 이거 뭐 쓰지는 않아서 그냥 뭐가 있는지만 보고 제가 쓰지는 않아서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애석하게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애석하게도 몇 가지 포인트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가장 기본형이 있습니다. 자, 기본형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자, 일단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 친구가 요런 자음이 이 자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럼 영향받은 요 친구들이 뭐가 되는 거냐? 된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쌍기역, 쌍디귿, 쌍디귿, 쌍시옷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게 있어요. 국밥이라는 게 있어요. 저 국밥 개 좋아합니다. 뭐 수육국밥도 가리지 않고 내장국밥도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습니다. 콩나물 국밥만 빼고 다 먹어요. 고기가 없어가지고 맛이 없어. 자,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는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기역 부분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야? 얘한테 영향을 준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발음할 때 이런 식으로 발음 되는 거예요. 국밥. 이해됐죠? 메커니즘은 기본형은 요런 거다. 자, 그럼 뭐 또 있네요. 여기 얘들도 좀 잠깐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뭐 깎다 같은 경우도, 자, 이거는 이제부터 그 현상이 하나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볼게요. 방금 이런 게 있었어요. 깎다라는 말인데, 자, 얘는 일단 뭘 먼저 해줄까? 거슬리는 새끼 있어. 뭐? 그게 쌍기역 이름 시키, 그죠? 자, 얘부터 일단 거슬리니까 바꿔줘야죠. 뭘로? 이렇게 한번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얘한테 영향을 주다 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자,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다. 응급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게 적용된 후에 된소리로 잘 나눠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페이크 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 지금 한 개도 다 안 했어요. 한 개도 안 했어. 자, 그 다음에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요, 뭐 기역, 디귿, 비읍 옆에 뭐 쌍기역도 있고 뭐 쌍시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얘네들은 무시할 필요가 있죠. 왜? 어찌됐든 간에 저기 있는 저 친구들의 자음들은 다 뭘로 바뀌는 거야? 음극교에 인해서 바뀌거나, 아니면 지금 자음군이 있는 경우에는 탈락이 된 다음에 대표음으로 각각 또 발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얘는 그냥 우리가 음극교만 확실히 알아도 다른 자음들이 대표음 얘네들로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을 잘 하셔도 이 된소리대기가 여기서 요한테 영향을 주는구나 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괜찮아? 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자, 기본형은 요런 거였고, 여기 밑에 보면은 얘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뭐 비읍, 여기 밑에 있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 있던.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가? 자, 뭐가 이루어져야 돼? 자음군 단수나 음극규. 음극규가 이루어져야 돼. 그쵸?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해줘야 돼요. 그죠?
맞아요? 아니지. 또 뭘로 바꿔줘야 돼? 디귿으로 바꿔줘야지. 그치? 디귿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도 뭐야? 요거 한번 해보자. 덮개. 덮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야? 처음에 뭘로 바꿔줘야 돼? 비읍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됐죠? 여기 가장 기본형.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가장 기본형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뭐가 달리면 조건이 달립니다. 조건. 갑자기 뭐 나왔어요? 용언 나왔어요. 제가 왜 구지배기 형태수, 품사 이런 거를 한 게 아닙니다. 구지배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요. 의문만 이렇게 뭐 다 외운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용언에 이제 어간이 뭘로 끝내? 니은과 미음을 끝났을 때, 니은 미음으로 끝났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죠? 자, 대표적으로 전 이걸 진짜 많이 써요. 자, 이게 발음이 두 가지겠죠? 맞죠? 한 가지야? 두 가지 아니야? 첫 번째는 뭐야? 응, 너 신고. 그죠? 그냥 신고. 두 번째는 신발을 신고. 자, 이 둘의 발음이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처음에 조건 설정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대한 조건 설정을 먼저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뭐야? 응, 너 신고. 얘는 그럼 이가 아니겠네? 그럼 얘는 품사가 뭐야? 명사인 거지. 얘는 명사기 때문에 이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괜찮니? 괜찮아? 자, 근데 신발을 신고 같은 신다라는 애초에 뭐가 있는 거야? 용언이 있는 거잖아. 동사죠. 그럼 용언 어간이라는 조건 이 하나에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니, 그래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뭐 또 요런 것도 있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직 뭐 탈락을 안 하긴 했지만, 자, 요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을 미음에서 뭐가 빠지겠어요? 닳고가 아니겠지, 담고겠죠. 그쵸? 여기 리을 미음에서 리을이 빠지는 게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얘가 마찬가지로 얘한테 영향을 줘서 얘가 된 소리가 된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뭐 여기 적으실 건 뭐 다 적으셨나요? 근데 여기 어감 받침이라고 했을 때 그것만 있진 않았어요. 뭐 이제 리을 비읍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리을 티읕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네 같은 경우는 뭐야? 넓게, 뭐 떨지, 그다음에 할다, 뭐 훌소,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넓게로 봤을 때 얘는 일단 자음군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이걸 적용해 보시면 돼요. 이걸 적용해 보시면 돼. 얘 비읍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훌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막 리을 티읕 같은 경우도 뭐야? 얘도 우리가 디귿의 변환이 가능은 하죠. 근데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요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요 자음 자체로만 외워주셔도 돼요.
예, 이게 적합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약간 안 된다기보다는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은 그냥 암기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예. 되죠? 여기 이제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한자어가 붙습니다. 한자어라는 조건이 붙어요. 한자어. 한자어 리을인데. 요 같은 경우는 보통 한자를 시험에선 제시해 줍니다. 예. 잠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갈등, 아니면 뭐 발전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은 다 한자어입니다. 그럼 한자어 리을이 있는 경우 요럴 때 요런 친구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갈등, 그 다음에 발전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도 지울게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왜 안 끝나나 싶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 하나 남았어, 하나. 자, 마지막. 관형사형 어미. 드디어 이렇게 나왔어요. 왜요? 관형사형이 나와요. 자, 관형사형 어미 리을. 그럼 우리가 어느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들어간다는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관형사형 어미가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요번에만 넣을 수 있는 거지. 왜? 어미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뭘 수식한다? 명사. 그죠? 체언을 수식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맞죠? 그러면 그런 꼴이 있을 때 똑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할 것을. 제가 아직 발음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최대한 천천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리을이, 그러니까 하다라는 용언에서의 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그쵸? 이 친구가 뭐야? 관형사형 어미야. 그럼 얘는 결국 뭘 꾸며줘? 뒤에 것이라는 것을 꾸며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발음하냐? 할 것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자, 근데 지금 그럼 여기가 얘한테 영향 줘서 이렇게 바뀐 것까지는 알겠어. 그죠? 자, 근데 살짝 거슬리는 게 있을 거야. 있어? 자, 얘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자, 일단 얘는 음운 변동 현상일까요? 지금 들어보나요? 아니, 진짜 처음 보는 거야? 처음 접하는 개념이세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알긴 알 것 같은데. 그죠? 얘는 음운 변동 현상이 맞냐? 얘가 시옷이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게 음운 변동 현상이야? 뭐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아니죠.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에요. 자, 요거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음운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네.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애를 먹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자, 연음 현상은,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뭐야? 이동하는 거일 뿐이야. 이동.
자, 그 이동하는 것도 법칙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이 같은 경우는 발음 어떻게 합니까? 이 막 이래? 꽃이라고 하죠, 꽃이. 그치? 그러면은, 자, 어쨌어. 얘도 어떻게 발음해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 꽃칩이라고 해요? 폰칩이니? 무슨? 그거 아니잖아요, 그지? 얘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음운 변동 현상이 있지만, 이렇게 발음합니다. 눈 떠, 이씨. 뜬 거야. 자, 이 세 개의 차이가 뭘까요? 요 차이 아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의문 이전에 공부를 착실하게 해두신 겁니다. 뭐요? 네. 네. 오, 맞아요. 존나 열심히 하셨네요. 거짓말! 아니, 엄청 흐뭇하신가 봐. 아니, 딱 얘기를 하시고 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거 말고도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된소리 대기를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 거슬리는 새끼 누구? 치읓이죠? 치읓을 디귿으로 바꿔주고, 그죠?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분수령을 좀 이렇게 나눠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여기는 어떤 경우? 형식, 형태소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각에 내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난 분명히 이게 잎을 생각한 것 같은데 왜 입이라고 했지? 어쨌든 발음 안 되는 건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꽃에 입이 있었나? 있을 수도 있죠. 식인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아무튼요. 생각을 못 했네요. 자, 아무튼 간에 얘가 이제 실질 형태소죠. 그쵸? 맞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형식 형태도 나온 김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여기처럼이라는 게 이제 조사에 해당하는 형식 형태소란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연음을 할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연음 현상이 일어나려면은 일단 조건이 뭐여야 돼? 형식 형태소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형식 형태소이면서도 모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연음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줘. 왜 준영이 뭐 아리까리? 봐봐. 우리가 요 친구가 이제 조사에 해당하는 형식 형태소죠. 그죠? 그리고 이 말이 좀 어렵니? 모음으로 시작. 자, 이거 다시 생각해봐. 자, 음운에서의 초성에 들어오는 이응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건 음가가 없어요. 우린 지금 음운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이응으로 시작이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입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발음할 때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괜찮니? 괜찮아요? 그래서 연음현상이라고 할 때는 항상 요 조건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럼 요 조건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하나만 더 합시다. 근데 이제 약간 지금 체력들이 많이 저하되신 것 같아요. 지금 슬슬 상태가 이제 졸려. 이제 눈도 좀 감기시는 것 같고. 아까 살짝 인정? 친구는 막 안경을 부여잡고 계시고. 괜찮으시죠? 이러면 제가 이제 문법을 3시간 하면 안 되겠네요. 3시간 하면 때리겠어. 아주 그냥. 자, 구개음화 현상 볼게요. 자, 우리는 방금 어떤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요? 형식, 형태소라는 걸 기억했었어요.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일단은 변화는 양상부터 보여주는 게 좋겠죠? 자,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고 얘도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바뀐 양상만 보면은 뭐야? 바뀐 양상만 보면 어때? 뭐가 어떻게 바뀐 것 같아? 알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어? 뭐? 디귿 오, 아씨, 안 속네? 안 속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은 이런 게 존재해야 됩니다. 이가 존재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이가요, 뭐가 되어야 되냐? 방금 얘기했던 형식 형태소가 되어야 돼요. 얘가 주의해야 돼요. 형식 형태소가 돼야 됩니다. 요거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그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발음이 2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발음이 2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발음될 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발음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고 얘는 적어도 뭐가 들어간 것 같아? 여기선 뭐가 들어간 것 같아? 방금 배웠던 구개음화가 들어간 거죠. 맞죠? 자, 티귿이 이를 만나서 치읓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얘는 구개음화가 들어갔어요. 이 새끼는 왜 아닐까요? 자, 이건 이후에 나오는 첨가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거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뭐 첨가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음화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얘는 구개음화가 되는데 얘는 그게 왜 안 될까? 방금 계속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얘의 성분이 뭐냐에 따라 실질이냐 형식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밭이랑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얘가 그거예요. 조사. 밭이랑 뭐 논이랑 이랬을 때 이해돼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는 그럼 얘가 뭐라는 거예요?
실질 형태소라는 거야. 밭의 일항이에요. 일항. 일항이란 단위 명사예요. 네. 한일항, 두일항, 세일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위 명사입니다. 어쨌든 그럼 얘는 명사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예요. 그러니까 국어음화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국어 문법을 시작하셨을 때 제가 형태소를 그렇게 강조드렸던, 품사를 그렇게 강조드렸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의문만 외우라고 하면은 솔직히 존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고 넘어갈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고 요즘 학교에서도 그렇게 쉽게만 내지도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외운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더 뭔가 디테일하고 뭔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시험도 그러겠지만,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걸 하실 때도 써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우리가 그거 말고도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뭐 요런 것도 하나 있어요.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요런 현상이 있는데, 요런 현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봐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 모음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역행동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표준 발음은 아닙니다. 표준 발음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가 있냐면요. 아기가 표준 발음인데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쓰잖아요. 애기야! 이런 말 하잖아. 그죠? 응. 됐죠? 자,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 자, 이 아라는 부분이 이를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뭘 한번 떠올려 봐? 모음 체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자. 요 기준으로 해볼게요. 아와 에 차이가 뭐예요? 얘가 후설이고 얘가 전설이죠. 자, 이는 어디예요? 전설이에요. 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발음이 편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아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후설 전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혀가 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걸로 바뀌어 애기 하면 혀를 옮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주 경제적이잖아. 개꿀이지. 가성비 최고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후설 전설이었던 친구가 전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모음 역행동화고. 자, 근데 우리가 역행동화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영향 주는 애가 뭐야? 얘죠.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화살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모음 역행동화. 요거 대신해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언급은 합니다. 항상 언급은 하니까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뭐 아기 말고도 뭐 다른 것들에 얘가 더 필요하면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거의 표준 발음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게 냄비잖아요. 그쵸? 물론 냄비는 표준 발음입니다. 표준 발음법을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써서 그 형태가 고정이 되면 형태가 아무래도 그쪽 유형으로만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줘요. 이를테면 이런 게 있었죠.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엔 자장면이 표준 발음이었는데 다들 짜장면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짜장면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냄비의 원래 원형은 뭐였냐? 원래 이거예요. 남비예요. 아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남비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불러봐. 이 모음 역행도가 나와가지고 자꾸 냄비 하다가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이제 표준 발음법 해준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롤을 하시거나 롤을 하시다 보면 항상 뭐야 이제 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생각보다 너무 웃고 계시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제 어미가 표준 발음법인데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아비가 표준 발음법인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어쨌든 표준 발음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역행 동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그럼 결국 교체밖에 못했네. 어떻게 문법 1시간 더 해도 괜찮냐? 괜찮아? 나 죽어. 괜찮아? 자, 우리가 첨가라는 건 어쨌든 간에 뭔가 의문을 발음을 할 때 없었던 의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가가 더 많아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첨가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니은 첨가라는 친구입니다. 니은 첨가. 자, 얘는 우리가 몇 가지 조건만 아시면 돼요. 조건.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게 아마 우리가 품사나 이런 단어를 안 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 어떠해야 되냐면요. 복합어야 돼요. 우리 복합어 뭐였죠? 우리 복합어 나눠졌을 때 파생어랑 합성어로 나눠진 거잖아. 자,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얘기겠죠. 맞죠? 최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뭐 어근과 접사 혹은 어근과 어근 이런 식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판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얘를 우리가 복합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말을 그냥 앞말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말은 그냥 우리가 뒷말이라고 한번 봅시다. 뒷말. 자, 그래서 뒤에서 뒷부분에 이제 어디 갔냐? 뒷부분에서 시작하는 모음이 특정 모음이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이, 야, 여, 요, 유 요런 친구들. 그럼 이것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이는 그렇다 쳐도 요것만 봤을 때 우리 무슨 계열 이중모음이에요? 얘는 제2계열 이중모음이었죠. 그죠?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 자, 이를테면은 맨입. 자, 요거는 뭐랑 뭐로 나눠줄 수 있어요? 얘랑 얘로 나눠줄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시작하는 모음이 뭐라고? 이하 요유 중에 있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준다고? 실제로 발음할 때 니은을 넣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또 얘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맞죠? 한 여름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뒷말이 뭐야? 여로 시작되네.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솜니불. 얘도 마찬가지 뭐랑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솜과 이불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다.
자, 조금 더 이제 좀 비틀어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물약. 자, 얘도 마찬가지 물과 약으로 나눠지죠. 그럼 얘는 발음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지. 자, 여기서 거슬리는 거 없어?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거슬리는 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요? 리을과 니은이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통 실제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정 모르고 뭐라는지 아세요? 리을이 첨가된 거 아니에요? 이런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 유마가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나 더. 그럼 이번엔 좀 쉽겠죠?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죠? 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뭐랑 뭘로 나눠져요? 불과 여우로 나눠지죠? 그죠? 불과 여우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돼요? 첨가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불, 여우로 해줘. 여기서 또 이제 뭐야? 거슬리는 새끼. 리을, 니은 있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여우로 되는 거예요. 자, 리을 첨가 따윈 없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니은 첨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이 만났기 때문에 유마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요. 되니?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반모음 첨가라는 말이 있어요. 반모음 첨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야? 반모음은 이제 기억하시죠? 얘가 혼자는 못 쓰지만 다른 모음들의 결합이 될 수 있는 거. 이를테면은 그 여기 예로는요. 피어오도가 피요도로 발음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원래 있었던 요 단모음에서 반모음이 결합이 하나 된 거죠? 그죠? 이게 반모음 첨가예요. 됐어요? 자, 근데 사실 그것보다 요게 좀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첨가는 니은 첨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오지게 괴롭힐 수 있는 그 음운 현상이 하나 있어요.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이소리 현상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들어봐요. 자,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거는 가장 뭘 먼저 전제를 둬야 되냐면요. 사이시오 표기라는 것을 전제로 둬야 됩니다. 사이시오 표기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한해서 그냥 원래 단어에 시옷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음하는 현상들이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됐어? 자, 우리가 사이시오 표기까지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으니,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시옷은 사실 의미가 없는 시옷이죠. 그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각각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자, 아랫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해요.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요렇게만 보면 헷갈리니까 요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 아랫니 예고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원형을 생각해 보자고요. 뭐야? 정확히 말하면 아래에 있는 이빨이잖아, 그죠?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렇게 바뀌죠? 얘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갔을 때 각각 뭐야? 니은이 하나 첨가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니은이 두 번 첨가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요. 자,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첨가입니다. 얘가 여기에서의 된소리가 나오더라도 이 된소리, 사잇소리 현상에서의 된소리가 나오더라도 얘는 첨가로 쳐줘야 돼요. 오케이? 물론 야 이거 고깃배 이거 사이시옷이 있어도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치? 음극규하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전제한다고 했어요? 사이시옷 표기를 전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 항상 발음하실 때 여기를 뺀 다음에 발음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도 바뀔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여기 이 기준만 본다면은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괜찮니? 왜 표기 얘기를 해줘? 표기 설명을 해주고 가는 게 나아? 난 상관없어. 얘도 표기는요 그냥 조건만 아시면 돼요. 조건이 뭐냐면은 합성명사여야 돼요. 합성명사라는 건 뭐냐면 명사 플러스 명사 형식의 합성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이 명사 플러스 명사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앞말에서는 자음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뒤에 말에서는 모음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도 봐봐. 어때?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얘기했나? 죄송해요. 님의 죄송해요. 여기가 모음이죠. 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자, 여기가 모음으로 끝나고 여기가 자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이시옷이 들어가겠지, 그지? 그냥 요런 꼴이 되어야 되고, 뭐 하나 더 굳이 얘기를 하자면요. 뭐 요런 경우가 안 된다는데 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뭐 이런 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뭐야 이걸 두 개의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요거 두 개의 기준으로만 갖고 가신다면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우리는 다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 상황에서 그냥 사이시옷이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다 뭐라고? 첨가라고. 알겠죠? 네. 그래서 첨가에 대한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펴봅시다. 자, 어디부터 할 거냐? 비문학부터 할게요. 자, 어디를 할 거냐면 106페이지. 우리가 앞에 거 빈급 피난은 했는데 이 앞에 거를 안 해가지고요. 오늘 요거 한 세트만 딱 하고 마무리 할게요. 여기 이제 지워도 되죠? 괜찮죠? 졸리세요? 졸린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졸릴 것 같은데. 자. 딱 봐도 되게 읽기 쉽게 생겼어요. 그죠? 철학이네요. 동양 철학, 그죠? 유교. 자, 한번 봅시다. 야이씨. 106페이지. 106. 됐어? 자, 볼게요. 1637년 발생한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굴욕적인 항복과 이거 뭐야? 뭔 얘기하는 것 같아? 병자호란 얘기하는 거죠. 병자호란 얘기. 1644년 중국에서 일어난 명나라와 청나라의 왕조 교체는 조선 지배층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원래 조선 지배층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청나라의 출현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는 청나라한테 개 발려가지고요. 네, 대가리 박았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명나라랑 청나라랑 싸우다가 청나라가 이제 이겨가지고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선 건국 이후 2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동아시아 중화 질서가 붕괴되면서 자, 여기서 갖고 가야 될 포인트가 뭘까요? 자, 요 부분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동아시아 중화 질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동아시아 중화 질서. 자, 여기 붕괴되면서 동시에 기존의 동아시아 중화 질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던 성리학적 화의 간의 동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서 동아시아 중화 질서라는 거는 뭐랑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리학적 화의관이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될 수 있대요. 자, 우리가 얘가 뭔지 지금 몰라도 문제는 안 돼. 어차피 또 설명을 해줄 거니까요. 그냥 다행히 여기는 옆에 주석이 달려있죠. 성리학에 근거하여 자, 한족이 다스리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거기 위에 주셔보자.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그 밖의 나라는 오랑캐로 여기어 천시하는 관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중화질서라는 건 뭔 것 같아요? 중국 짱! 요즘은 중국 안 짱이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도 만들어주고 그죠? 이 싸발놈들. 아무튼 그렇고요. 중화질서라는 거는 중국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여기서 성리학적 화의관은 제일 가까운 거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동아시아 중화질서에. 자, 근데 뭐가 생겼다고요? 동요가 일어났대. 동요가 뭐야?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 지배층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건 이제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 성리학적 화의관에서 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하거나 새로운 한족 왕조의 수립을 돕는 길이고, 그럼 이건 뭐야? 붕괴를 인정 안 한대요. 붕괴 인정 안 하고 명나라를 막 부활시키려고 그래. 그죠? 명나라를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중화 질서의 붕괴를 인정하고 새롭고 독자적인 질서를 새로 세우는 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개지죠? 여긴 인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길을 만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야, 생긴 거는 존나 읽기 쉽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이 14세기 말 명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중화 질서 속에서 건국되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자, 거기 밑줄 직접적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 지배층들은 두 가지 길 중에서 전자를 선택했다. 그럼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죠? 얘를 선택했다는 얘기.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이유가 뭐라고? 거기에 대한 이유 두 가지였어. 뭐였어? 첫 번째는 뭐였어? 중화 질서 속에서 건국되었어. 건국 시기 자체가 중화 질서 속에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야? 전쟁이 명나라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죠? 명나라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안 보이는 건 줄 알고. 자, 이러한 현실 인식과 대응 경향을 자 거기 밑줄 중화 회복 의식이라고 부른다. 뭐가 중화 회복 의식이라는 거야? 요 포인트가 중화 회복 인식이라는 거죠.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이. 아, 인식이 아니라 의식이네요. 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와 같은 중화론에서도 현실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던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 아이, 뭐 자꾸 어디까지 분화시킬 거야? 졸라 많네. 여기도 또 두 가지가 있대. 아, 이게 뭔데? 자, 처음에 뭐야? 한당 계열 인물들. 한당 계열 인물들. 그냥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한당. 자, 이런 거 일일이 다 이해하실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얘의 인물은 어떻대? 세상의 질서는 음양의 교차를 통해 순환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는 음이 극성한 시기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음양이 반복되는 이치를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음이 한계에 달해 양이 다시 회생할 것을 기대하는 중화회복 의식을 드러냈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언젠가 자동적으로 뭐가 부활할 수 있다? 명나라가 부활할 수 있다. 뭘 얘기를 하면서? 양의 순환을 통해서. 됐죠? 됐죠? 자, 근데 그 밑에 한편 산당 계열 인물들은 당시의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들은 무력을 통해 이적인 청나라에 복수하고 명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거죠? 북벌론. 야 이씨 저 청나라 새끼들 다 조져야 돼. 이러면 이제 여러분 북한론 북벌론은 아시는데 요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 이제 북벌론에 해당하는 산당 계열 인물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 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명나라를 부활시켜야 된다. 이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북벌론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화회복 의식이고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요거 하나 끝이요. 자, 그 다음에 북벌론의 근저에는 소극적으로 하늘의 운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소신이 자라이 잡고 있었다. 자, 그럼 이것도 굳이 이렇게 나눠주자면요. 얘가 뭐야? 소극적이에요. 그쵸? 얘가 소극적.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야? 적극적이야. 그죠? 아이야, 이의 차이네요.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가 뭐냐? 하지만 세모 쳐주셔야겠죠? 우리 이런 건 이제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 중간에 표지 같은 건 꼭 잘 보셔야 된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안정을 찾아가고 옛 질서의 회복이 어려워지자 중화의 유교적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조선이 중화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자 뭐라고요 여기서? 조선이 중화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된다. 밑줄 쳐주세요. 어쨌든 간에 얘네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였다? 청나라가 안정이 되었다. 그쵸? 청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요걸로 인해서 나오는 게 이제 뭐야? 아마 요쪽이겠죠 이제부터.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중화계승 이식이 나타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논리가 자 유교 문화의 측면만으로 중화 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적 화의관이었다. 자, 그러면은 요 앞으로 여기를요 그냥 요렇게 얘기를 해보자. 중화 계승 의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하나가 나왔어요. 문화적 화의관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문화적 화의관이라는 게 뭐냐? 오로지 뭐만 생각한다고? 유교 문화를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유교 문화를 기준으로만 판단해. 자, 그렇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자,
문화적 화의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리학적 화의관과는 다른 입장에서 성리학적 화의관 어디 있었어? 얘랑 좀 다른 거라고 했죠? 그죠? 얘랑 다른 입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중화의 여부를 종족이나 지리적 조건이 아니라 자 거기 밑줄 유교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자 이를 통해 조선이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로서 위상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요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은 계승자는 누구라고? 조선이라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런데 문화적 화의관은 필연적으로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중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돼요.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어떤 오랑캐 새끼들도 유교 문화가 있으면은 얘가 계승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편 18세기 후반에는 청나라의 번영을 직접 목격한 연행의 경험들이 큰 영향을 주면서 북학론이 등장했다. 북학론자들은 이용우생의 측면에서 조선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청나라의 문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화계승 의식이 지배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북학론자는 청나라가 중화의 문물이 가지는 이로움을 잘 알아 빼앗아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도출했다. 즉 청나라가 보유한 문물을 분리해서 접근한 것이다. 그쵸? 그러면 얘가 말하는 이제 일종의 뭐 이쪽에 해당하는 거겠죠. 북학론, 그죠? 이 북학론 같은 경우는 뭐만 가져가자고? 청나라의 문물만 가져가자고. 문물만 가져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이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이며 새로운 주체라는 문화적 자금식을 견지하면서도 야, 이 견지라는 말 뭔지 아세요? 견제 말고 겐지 말고 견지 뭐야? 이거를 유지하면서도 아까 뭐가 있었어? 중화계승 인식이 계속 뭐하고 있었어? 얘네가 좀 강했잖아 아직까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었다. 요거 하면서도 문물도 가져갈 수 있다. 이로 볼 때 북학론은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단절하고서 나타난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동그라미 쳐시고요.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문화적 화의관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하나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얘를요, 이 북학론은 이 문화적 화의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판적으로 계승했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마무리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글쓴이의 관점을 명시하는데 글쓴이의 관점이 있었나? 없었죠. 자, 2번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통념이 뭐야? 여러분들 통념 일반적으로 통하는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절충적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없죠. 자, 3번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여러 견해가 나왔기 때문에 3번도 아니겠네요. 그죠? 4번 문제 상황이 일어나게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뭐 원인은 있을 수 있는데 뭐 해결책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그죠?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요. 현실 인식과 그 대응 방식에 나타난 변화를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통시적이란 말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통시적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나경욱 씨 아니? 처음 들어봐요? 통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그럼 여기도 그대로 나와있죠. 1637년 있고 그 다음에 뭐 청나라가 계속 안정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꾼다 막 이런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시간이 뭐 흐를수록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북학론도 뭐 등장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통시적이라는 거는 시간 순서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2번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의 인물과 B의 인물이 있는데 얘네가 어떤 애들인지만 파악을 하시면 끝나는 문제네요. 그죠? A 전하 우리의 정예병과 강화라는 천하에 알려졌고 화포와 비화는 사방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략을 갖춘 장수를 임명하여 정예병을 이끌고 중원을 향해 나아간다면은 이 지역에 등을 치고 목을 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뭐야, 야, 청나라 조져!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럼 딱 어디 애들이야? 얘네들이죠. 그쵸? 그죠? 그럼 A는 이제 산당 계열이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근데 B가 그렇지 않습니다. 병자호란의 후유증이 아직 가지지 않았으니 민생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얘는 아직 누군지 잘 모르겠어. 쭉 한번 읽어보자고요. A. 아닙니다. 시간을 더 지체한다면 명나라의 재건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산당 계열 맞고요. B 부분 보시면요. 세상의 질서는 돌고 도는 법이니 순리에 따라 마땅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 존버? 명나라 존버? 이거 뭐야? 이죠? 한당 계열이에요. 그쵸? 자, 그럼 A가 산당 계열이고 B가 한당 계열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건 다 봤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자, 순리를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대사를 도모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군신 상하가 합심하고 분발하여 국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적당한 기회가 들어와 명나라의 재건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명나라의 재건이 여의치 않다면 한족 중에서 다른 적절한 인물이 이적을 몰아내고 중원을 차지하여 옛 질서를 회복하도록 도우면 될 것입니다. 확실히 한당 계열이 맞네요. 자, 1번 A는 무력을 통해 청나라에게 복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맞죠? 자, 2번 B는 조선이 중심이 되어 독자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 애초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도 볼게요. 자, A와 B는 모두 명나라의 재건을 염두에 둔다고 볼 수 있다. 맞죠? 4번 A와 B는 모두 성리학적 화의관을 지닌 인물. 이렇게 바로 연결되잖아. 성리학적 화의관. 맞죠? 자, 5번 A와 B는 모두 중화질서의 붕괴를 인정하지 않고 그 나름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3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기억이 우리가 아까 뭐였냐? 문화적 화의관인가 그럴 겁니다. 그쵸? 문화적 화의관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쵸? 뭐만 보자고? 유교 문화만 보자고. 그죠? 그러면서 올 수 있는 단점이 뭐라고 했다고? 조선 말고도 다른 애들도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중화계승의 주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거대로 보면요. 자, 기억. 이적들이 중화의 계승자가 되는 위험성을 내포했다. 맞네요. 그죠? 자, 그다음 2번. 니은 조선을 중화의 조력자에서 계승자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거 맞죠? 디귿 조선이 외국과의 교류를 포기하고 고립에 빠진 계기를 뭔 쌉소리야. 흥선대원군이야? 이거 중화 아니잖아. 4번 리을 명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중화 질서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명나라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청나라가 안정이 됐다는 얘기는 명나라가 회복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씨발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가 지금 뭐냐? A가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조선 지배층은 두 가지 길 중에서 전자를 선택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전자가 뭐예요? 위에 거죠, 그쵸? 붕괴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러한 선택에는 명나라에 대한 보훈의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치? 건국할 때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얘가 직접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B 같은 경우는 뭐였냐? 음이 극성한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한당 계열에서는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믿었음을 엿볼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자,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소신. 이거 북벌론에 대한 얘기네. 그쵸? 북벌론이 기존의 동아시아 중화 질서를 회복하려는 능동적인 태도. 한마디로 뭐야? 적극적인 태도로 연결시키면 끝이죠. 4번. 4번이 청나라의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청나라의 문물을 활용하는 것이 조선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북학론자들의 판단이 깔려있다. 맞죠? 그럼 좀 더 다른 말로 하나 더 추가해보자면 이러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용후생이라고 했죠. 여기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후생. 자, 그다음 5번. 이가 문화적 화의관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하나의 결과물. 북학론이 대의명분을 배제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맞냐? 이거 설명한 보도 졸라 그럴듯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있었어요. 문화적 화의관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대. 그럼 아까 앞에 이런 말도 있었나? 무슨 문화적 자긍심을 견지하면서도 이거 했었잖아. 그러니까 대의명분을 배제한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만에 현대 문학을 좀 해볼까요? 계속 그것만 하시니까, 고전만 하시니까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간만에 현대시만 해봅시다. 자, 어디부터 할 거냐면 93페이지부터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요. 제목이 요겁니다. 요런 작품인데, 작자가, 김수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수영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시대적 배경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나오죠. 산업화와 독재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얘랑 관련된 이제 시대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1970년대에서 80년대쯤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산업화라는 포인트에서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 나 혹시 이거 얘기한 적 있었냐, 옛날에? 안 했나? 산업화가 뭐예요? 뭐 2차 산업, 3차 산업 막 생기는 거잖아, 막. 그죠? 공장 들어서고, 막 식당 들어서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자, 어쨌든 산업의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이촌향도 현상. 뭔지 아시죠? 시골에 있던 친구들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농촌에서는 사람이 있어, 없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이 뭐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농촌이 막 황폐화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 도시는 또 잘 되냐? 아, 또 그것은 아니야.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뭔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고요. 자,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이야. 그치? 그럼 이 사람들이 도시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없어? 없는 건 좀 에바지. 물론 도시 와서 농사를 짓지는 않겠죠? 그럼 뭘 할까요? 보통? 최대한 뭘 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야. 뭔데? 머리 갑자기 왜 들어? 뭐, 나 도라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거잖아. 뭐 공사장, 뭐 공장, 뭐 이런 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일용직 노동자가 됩니다. 자, 일용직 노동자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촌향도를 통해서 도시로 올라오게 된 사람들은 뭐가 되냐? 빈민이 되어버립니다. 빈민이 되어버려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이제 물물이 바뀌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는 많이는 안 나오지만 현대사회의 뭐 삭막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독재를 기준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독재. 아마 여러분들이 첫 주차 때 저랑 이걸 했을 겁니다. 독재 얘기했을 거예요. 독재 정권이라는 거는 뭐예요? 일단 뭐를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유를
억압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런 억압을 하고 있다는 거는 부정적 현실이랑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억압한 것에 대해서 뭘 하겠어? 뭐 보통 저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절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스탠스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따가 할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그냥 내용이 이렇습니다.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도 왜 큰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못하냐. 여기에 대한 일종의 성찰을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조그만 일이라는 게 여기 잠깐 뭐냐면요.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화내고, 그러니까 갈비탕집에서 깽판 친 거야. 이 씨발 갈비가 왜 젓가락으로밖에 안 나와.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건 안 했어. 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이 음탕이 뭐라니? 왕궁의 음란하고 방탕함에 대해서는 왜 지랄 안 하고,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지랄 안 하냐? 이걸 살짝 바꿔주면 뭐해? 이런 독재 정권에 대해서 내가 지랄 못 하면서 왜 이딴 거에만 화를 내고 자빠졌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부끄럽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작품을 나가기 전에 미리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저기서 이제 슬슬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 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바로 진행할게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 분개하는가? 라고 했으니까 뭐야? 의문형이죠, 그쵸? 의문형. 그리고 여기서는 의문형의 진술을 통해 성찰적 태도를 드러나고 있다 라는 선지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여기 또 뭐가 반복돼 있어요? 시어에 반복이 되어 있죠. 대신에, 그죠?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자, 옹졸하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옹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그만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속 좁게. 그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님한테 예, 아무튼 얘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자,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 자, 그 밑줄 쳐보자. 붙잡혀간 소설가. 자, 이건 뭘로 변환시키면 될까? 지식인으로 변환시키면 돼요. 지식인. 보통 소설가, 시인들은 지식인이라는데, 자, 요때 상황과 연결을 시켜주시면요. 요때 당시에 지식인은 정치권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 계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자, 그럼 여기 못하는 부분들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큰 일이 해당하는 거죠. 그죠? 큰 일에 해당하는 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만 증오하고 있는가? 요거예요. 이 야경꾼,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이제 막 차가 막 불법 주차돼 있어. 그럼 거기 막 사진 찍고 막 경찰에 신고하는 겨. 그럼 이제 포상금 받고 막 그래. 뭐 한 장당 뭐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뭐 그렇긴 한데,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야경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 애들한테만 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갈아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난 뭐야?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계속 조그만 거에만 지금 옹졸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수용소에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자, 여기서 나가 어떤 친구예요? 그럼 나가 지금 정확히 뭐 하는 친구야 여기서? 맞아요. 간호사였죠. 여기서 나는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여기랑 지금 대비되는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정보원이에요. 근데 얘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뭐라고? 뭐 거지 같은 거나 지금 뭐 개 키고 있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쵸? 정보원들이 야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이건 뭐야? 너 왜 이런 뭐 큰 일 안 하고 왜 이런 작은 일이 나냐? 이런 거예요. 그죠? 그것도 뭐래? 너스들 옆에서. 자,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밑줄 쳐보자. 반항하고 있는 것. 일종의 뭐야? 저항하고 뭐 그런 부분이죠. 그거는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은 결국 지금도 이거랑 다름이 없다. 나도 여전히 조그마한 일로 붕괴하고 있다라는 점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속이 좁은 사람이다 라고도 연결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비명해집고, 그 다음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해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받고 가는 가시밭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자, 사실 이거 뭘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자꾸 약간 자기를 낮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누구한테 지고 뭐하고 오고 있어요. 그럼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얘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종의 성찰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성찰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뭐예요? 반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반성을 하게 된다면, 반성을 한다고 하면은 뭐에 대한 모습을 반성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현재 내 모습이 좋아, 좋지 않아? 좋지 않잖아. 항상 마이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거지, 우리가 플러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적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표현하는가? 방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근데 봐봐요. 뭔가 말이 살짝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서 있지 않고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행으로 가는 게 좀 더 정상적이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적어주세요. 행간걸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간걸침. 일반적인 배열로 시행을 이제 전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띄워놓는 경우, 이걸 우리가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알고 있다. 동그라미. 뭐야? 나도 내 상태가 거지 같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여기도 대비되는 포인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구청 직원에게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얘네들도 다 큰 애들이고, 그죠? 큰 일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자,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점층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더 사소한 걸로 더더욱 그런다는 얘기잖아. 그죠?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자, 여기 부분 밑줄. 우습지 않느냐? 자, 그거는 우리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 모습이 지금 우습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자조적 표현인 거예요. 자조적 표현 뭔지 아세요? 자조적 표현. 내가 나를 까내리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습지 않냐. 누구 모습이 우스운 거야? 내 모습이 우습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냐. 지금 청자를 설정했죠. 모래. 그죠? 난 얼만큼 작느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뭐야? 그게 성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됐죠? 자, 1번 문제. 자, 윗글에서 시어의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인 것은 1번 조그마한 일이랑 동해 직원. 이건 아니죠. 그죠? 2번 왕궁의 음탕 야경꾼. 이것도 아니고, 왕궁의 음탕 이발쟁이도 아니고요. 50원짜리 갈비 이발쟁이.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아이고. 자, 2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윗글은 모모적인 어조, 뭔 것 같아? 자조적인 어조로, 그쵸? 늘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 그죠? 분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자, 자신의 소시민적인 삶에 대한 그렇지, 성찰적 태도. 자, 지금 이 말이 나왔어요. 소시민적인 삶. 자, 소시민적 삶, 이건 뭘까요? 소시민이라는 게 뭘까요? 방금 얘기했던 걸 생각해 봤을 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서만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소시민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제도 그렇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때 작품 중에 기억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 꺼삐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거기에 있는 주인공 이인국 박사도 소시민적 인물에 해당하는 유형이에요.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옛날에 어땠어? 얘가 여러분들이 그 꺼삐딴이의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소시민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기서 파악은 가능하실 거예요. 뭐였냐면은 그 친구가 약간 의사였단 말이에요. 의사였는데 배경이 일제강점기예요. 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자기네 병원을 이제 아무나 받지 않는 거야. 뭐만 받았냐? 일본인이랑 친일파랑 돈 많은 사람만, 얘네들만 받는 거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일단 근데 의사라는 건 일단 뭐야? 생명을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종류에 상관없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 이득에만 급급한 거죠. 권력이나 이득에만, 그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했어요. 독립해가지고 얘네가 그때 당시에 독립하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 지배했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배라기보다는 약간 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쪽이랑 러시아 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쪽한테 잡혀 들어갔어요. 왜? 반민족 행위했다고, 친일파였다고, 이러면서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러시아 군의 그 장교가 그 눈이 막 졸라게 아팠다는 거야. 나도 눈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어디가 아팠대. 그래서 그걸 걔가 치료를 해줘가지고 그 감방에서 풀려납니다. 그것도 뭐야, 어떻게 보면 이득을 생각하고 좀 하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냐면요, 미국의 어떤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왜?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미국으로 빤스런치려고. 그래가지고 뭘 줬냐? 뇌물로 고려 청자를 줬어요. 그 진짜 있으면 졸라 비싸겠다. 아무튼 그런 걸 주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시민적 인물 혹은 소시민적 태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윗글의 화자에게 설렁탕집 주인, 야경꾼, 이발쟁이는 어떤 사람들일지 추리하여 쓰시오. 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냥 조그마한 사람들이겠죠. 뭐 돼지같이 생긴,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적절한 것은, 자, 김수영은 소시민의 모습에 관심이 많았다. 그가 생각한 소시민의 문제점은 힘 있는 강한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약자에게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비열한 면모가 있다는 것이다. 밑줄 쳐보자. 비열한 면모.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을 비판만 하려 하는데 김수영의 경우는 자신 속에 있는 소시민성을 통렬히 비판하는 데에 새로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새로움이 있다는 부분이 뭐야? 남을 깐 게 아니라 나를 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1번. 화자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건 전혀 아니겠네요. 그죠? 2번. 자, 설렁탕집 주인에게 욕을 하는 행위 속에서 속고 살아가만, 뭔 개소리야. 뭐 속고 살아. 뭐 기름, 뭐 고기 없어서 속고 살았나? 그리고 자, 3번.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화자가 오랫동안,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4번. 야경꾼만 증오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소시민의 나약함이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를 비판한다. 요거 살짝 애매해, 그죠? 그냥 5번까지 한번 봅시다. 자, 땅 주인이 아닌 이발쟁이에게 옹졸하게 반항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임을 은근히 드러낸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고? 그럼 4번이 맞겠네요. 그죠? 나약함. 그치. 나도, 그러니까 왜 작은 애한테만 하고 강한 애들한테는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강함의 반대 속성인 나약함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 보시면요. 요것도 같은 작자의 작품입니다. 근데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방금은 뭐에 대해서 비판했어? 내가 소시민적인 태도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나를 비판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자, 일단 제목이 폭포입니다. 폭포. 네. 이 제목에 안 적혀 있으니까. 네. 폭포인데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폭포라는 어떤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뭐가 있을까? 폭포의 속성. 그럼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그럼 무슨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갖고 가야죠. 그렇죠? 맞죠? 기본적으로 하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는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직선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럼 이런 속성도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시대적 배경이랑 만약에 연결을 해본다면요. 곧다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억압 속에서도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일종의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좋겠죠. 혹은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아까 나왔던 그 작품과는 좀 성격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가져가 보자고요. 자,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자, 여기서 갖고 갈 수 있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곧다라고 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무서운 기색도 없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둘리 말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죠? 맞죠? 두려움이 없어. 뭐에 대한 거겠어? 아까 여기에 있었던 그 전제가 깔려있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억압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벌써 속성 다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자, 규정할 수 없다라는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그럼 얘는 뭐가 없다는 거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요.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수하다는 얘기는 어떤 거랑 또 연결시킬 수가 있냐면 아까 막 나왔던 그 소시민적인 태도 있잖아요. 그건 이득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오로지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폭포라는 이 대상 자체는 일종의 저항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겠네요. 그죠? 저항하는 존재. 됐죠? 됨? 자, 그 다음에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거기도 밑줄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는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여기 있었던 요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쵸? 됐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매한 정신이라고 뭐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어요. 고매하다. 뭔지 아세요? 고매하다? 좀 약간 높은 그런 느낌이에요. 고귀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자, 요때가 이제 언제겠죠? 갑자기 어두워졌어. 무슨 현실이야? 부정적 현실이겠죠? 그쵸? 맞니? 옆에다 적어주세요. 부정적 현실. 요 밤이 됐을 때, 부정적인 현실이 됐을 때 폭포가 뭐래?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적 현실일수록 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저항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자,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런 속성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쨌든 저항하는 존재고 고든 소리를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다른 고든 소리도 불러온다. 그러면 다른 존재들도 불러온다는 얘기죠. 나라는 저항을 한다는 어떤 저항 존재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자,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자, 여기 나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나태 행동 뭐 성격 따위가 이제 느리고 게으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태한 애들의 안정을 뒤집어 놓았다? 뭔가 비판의식이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이들이 뭘까요? 누굴까요? 일반적인 뭐 사람들, 이제 소시민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걔네들이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계속 하강적인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높이도 폭도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느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규정할 수 없는 뭐 이 물결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떨어진다.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번 기역 미음 중 보기에 밑줄 친 상황과 가장 밀접한 것은? 자, 볼게요. 김 과장은 회사가 반복적으로 탈법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용기가 없어서 이거를 고발할 수 없었는데 옆 팀의 이 과장이 이를 고발하고자 준비하는 것을 보고 함께 힘을 모아 불법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거 뭔 것 같아? 바로 나오죠. 그거 리을이겠죠. 그죠?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자, 2번 이 글은 부조리한 현실에 모모하지 않는 이야. 뭘까? 좀 적합한 단어. 굴복하지 않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굴복하지 않는. 자, 이렇게 고든 정신을 지녀야 한다는 주제를 모모라는 자연문을 통해, 이건 좀 쉽죠? 폭포라는 자연문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자, 그다음 3번 윗글에서 화자가 비판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낸 식구를 이어절로 찾았어요. 여기 딱 하나밖에 없네. 뭐야? 나타와 안정이야. 자, 이 음절 아니다. 이 어절이다. 어절 뭐야? 띄어쓰기 단위죠. 그쵸? 그러니까 나타와 안정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색채의 대조. 색채가 딱히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2번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아니야? 왜요? 왜 보시면 있어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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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계속 나오고 있죠. 됐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명령형 어조가 안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도치도 안 나왔고요. 서리적 표현도 뭐 물어보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예 안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좀 짧은 걸 할까요? 야, 100페이지 봅시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차 요 정도면 딱 될 것 같아서. 예. 요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익숙하시죠? 그죠? 아닌가? 처음 봐? 여기는 이제 일제강점기 당시에
제작되었던, 창작되었던 작품입니다. 들으면 되게 유명한 사람일 텐데. 아, 이거 작자 아시는 분 없어요? 누굴 것 같아? 근데 얘기하면 들어봤을걸요? 이육사. 근데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이육사 시를 배웠을 때 아마 여기보다는 요걸 많이 배웠을 거야. 그 밑에 98페이지 보시면 요 작품은 아마 배웠을 거예요. 광야라는 작품인데. 요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포도 뭐 이런 거 아마 중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청포도를 배웠을 거겠지. 그치? 하이안 모시 뭐 이러면 하잖아. 그치? 모시 아 죄송합니다. 다시 100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렇게 썩은 표정 할 필요 없잖아.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 우리가 이육사 같은 경우는 항상 뭐로 유명해요? 일제에 대한 무슨 저항? 적극적인 저항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 적극적 저항 플러스 뭐도 있냐? 일종의 극복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요거만 할 게 아니잖아요. 유니버스를 좀 확장을 해보자고. 우리 이육사가 나오면은 항상 같이 언급되는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얘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윤동주띠. 윤동주. 왜 얘는 둘이 대비가 되는 걸까? 얘는 적극적인데 윤동주는 어땠냐면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소극적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그걸 싫어해.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뭐가 드러나야 돼?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야지. 윤동주 하면 우리가 이게 자아성찰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태도 비교를 묻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이해를 좀 하게 되려면요. 왜 소극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 친구는 일본 유학파 출신입니다. 네. 20몇 살에 도쿄에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도쿄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대한민국 만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가겠죠? 바로 잡혀가겠죠? 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얘는 이육사 이 이름 자체가 깜빵 죄수번원이에요. 이미 일제한테 잡혔어. 그러니까 어차피 잡힌 거 씨발 나 몰라 다 뒤져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다 죽어 막 그래서 내가 막 무조건 존버할 거야. 난 버틸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난 했다 줬더니까 안 되겠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극적 저항을 하고 싶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윤동주의 제일 가까운 그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에 제일 가까운 이제 제목 그러니까 작품이 뭐였냐면은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예, 쉽게 쓰여진 시.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시가 쉽게 쓰여진냐 이것만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적극적인 저항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매우 쉽지 않겠죠, 그렇죠? 행동하기가 쉽지 않고 마음 먹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뭐야? 시는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쉽게 쓰여진 시 전문에 슬픈 시인의 천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줄 적어볼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내가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저항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약간 아무튼 그렇다. 근데 얘는 대놓고 죽어! 막 이런 느낌이야. 죽어! 자, 볼게요. 자, 매운 계질에 채찍에 갈려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자, 이 북방이라는 말을 좀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당시에 민족들이 계속 핍박받고 억압받다 보니까 뭐가 된 거야? 피난을 한 거예요. 그럼 북방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그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입니다.
예. 우리, 그렇죠. 피난을 보통 여기로 가잖아. 우리 여기 갈 수도 없어. 제주도 갈 거야? 못 가잖아. 그죠? 그럽니다.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채찍에 갈겨야. 그리고 휩쓸려 오다라는 말이 있어. 그럼 이게 내 의지로 간 거야? 내 의지로 가지 못한 거야? 내 의지로 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떠밀려 온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죠. 매운 계절이라고 했어요. 매운 계절. 자, 매운 계절. 뭘 것 같아요, 보통? 겨울이겠죠. 그리고 얘는 부정적 상황이겠죠. 맞나요? 그리고 동시에 자, 계절이라는 어떤 대상을요, 맵다고 표현했어요. 계절이라는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오, 할 수 있어? 개쩌는데?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맵다라고 형상화를 시킨 거니,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념에 구체화라고 합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것으로? 맵다라는 미각적인 표현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돼? 고전시가 중에 이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어리를 베어내요. 밤을 어떻게 베어? 뭐 시공을 가르는 친구니? 그건 아니잖아. 그것도 일종의 관념의 구체화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이 나와도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내신 대비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쉬워요. 그냥 족방 좀 그렇고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근데 보통 이거를 만약에 내신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라는 부분에 이 북방 부분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평적 한계라고 얘기해요. 그 북방 이외에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자, 하늘도 그만 지쳤대. 그럼 뭐야? 하늘도 우리를 보살펴주지 않아. 운명이 다 있어. 그리고 고원이라는 부분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고원이 뭐야? 높은 지대죠. 그럼 거기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수직적 한계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앞의 상황이랑 비교해봤을 때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적인 형태로 계속 되고 있죠. 상황이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라고 했어요. 그럼 서리빨 칼날진 거기도 밑줄. 거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밑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게 디딜 곳조차 없대잖아. 아까 그냥 그 높은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 발 있을 곳도 없다는 거야. 지금 계속 보면 어때요? 상황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상황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밑에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자, 이건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체념이요? 자, 봐봐요. 자, 요거 한번 보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체념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떨 때 쓰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체념입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만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아, 좋댔다 라면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 밑에 뭐가 있어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보다 아직 얘가 왜 체념이 아닌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뜻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겨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강철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무지개란 말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까 겨울은 뭐랑 연결시켰죠? 요 상황이랑 연결시켰죠. 자, 강철이란 말은 겨울에 강철이 있으면 좀 어떨 것 같아? 주로 차가운 이미지죠. 맞죠? 마이너스적인 속성이겠네요. 자, 그에 비해 무지개는 얘에 비해 어때요? 조금 더 따뜻하고 플러스적인 양상이죠. 요런 표현법 우리가 뭐라 했었죠? 한 표현 내에 플러스적인 부분과 마이너스적인 부분. 네? 이 역설이죠. 역설법입니다. 자, 역설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를 강조한다 했어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 보통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우리 언젠가 독립하기를. 그죠? 그럼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것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무지개를 기준으로 봤을 땐 우린 언젠가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방금 말했던 포인트가 이제 뭐야? 일종의 극복 의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되니? 됐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 부분 1번 보자마자 멘탈이 나가실 거예요. 기승전결의 구성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아, 기승전결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기승전결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는 계속 심화가 되다가 막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 구간. 여기가 1부터 3까지는 보통 심화가 되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드러나. 혹은 강조가 드러나는. 그런 형식이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합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지고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의문문 형식으로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있냐? 어디 있어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있죠? 3번. 과거 회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과거 회상이요? 얘네 보면은 다 어때요? 다 현재 시대예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4번. 강인한 어조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 서다, 오다, 없다, 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단정적 어조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현재형 진술을 통해 3번이랑 정확히 대치되는 선지네요. 그죠? 시적 상황을 긴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근데 2번. 자, 윗글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북방, 고원, 서리빨 칼난진 그 위로 뭐로 표현하고 있다. 혹시 아세요 이거? 제가 몇 번 언급하긴 했었는데 예전에. 점점점 작아지거나 점점점 커져. 점점점 심해져. 이걸 우리가 점층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점층적 표현. 그 다음에 3번. 윗글에서 화자의 인식이 외형적인 현실 공간에 초월하여 정신적인 관념의 세계로 전환하고 있는 시행을 찾아 쓰세요. 이게 뭐겠어요? 현실적인 공간을 초월했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거기겠죠. 거기가 유일하게 현실 공간이 아니잖아요. 자, 4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시어는 시인이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으로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보편적, 상식적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자, 1번. 매우는 추위를 부각하는 속성과는 달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를 그냥 존나 힘들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거 아니네요. 2번. 고원은 높은 곳이라는 속성과는 달리 화자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 공간을 의미합니다. 요게 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그죠? 자, 3번. 무릎을 꿇어야 하는 절대자에게 의지한다는 속성과는 달리 철저한 자기 반성의 자세. 이거 둘 다 아니죠? 4번. 강철은 꺾이지 않는다는 속성과는 달리 화자가 현실에 순응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실의 잔혹함 혹은 현실의 좀 부정적인 부분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5번. 무지개는 희망을 상징하는 속성과는 달리가 아니라 희망을 상징하는 속성이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잠시만 제가 지금 과제집 바로 드릴 테니까 잠시만 있어주세요.